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재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혁입니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이 금융시장 폭락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나섰습니다. 그의 발언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는 이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전망치와 일치한다면 통화 완화 조정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온 이후에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비둘기적이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일부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장중한 때 니케이 지수는 하락 반전하기도 했고요. 우리 시장 역시 일부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금 니케이 지수 상승 반전, 우리 시장도 낙폭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인 만큼 저희와 함께 이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아직까지 2회기가 좀 진행 중이니까요. 추가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저희가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소 쪽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영향권을 받아서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 시장입니다. 하지만 장중 낙폭이 빠르게 축소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수급적으로 본다면 현물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수에 나서주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는 일부 방어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통신주들의 양호한 흐름 특징적이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 약보합권 움직임 펼쳐지고 있고요. 2,70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 확인해 봤고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쪽도 확인을 해볼까요? 네, 자 코스닥도 오전에는 760까지 밀렸던 지수가 계속해서 오르더니 이제는 강보합권에 들어선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773포인트 약보합권, 광보합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하락의 영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거래 대금이 말라가는 게 큰 고민인데 이렇다 보니까 테마성 짙은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바이오주는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수급이 몰렸던 2차 전지주는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엠폭스 관련주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양자 기술 관련주, 배터리 화재 관련주는 또 오늘 주목을 받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오늘 오후장 전략 그리고 다음 주 전략까지 세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 전문가와 함께 끝까지 귀 기울이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딜사이트 TV 마가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 함께 하시죠. 시장을 관통하는 이슈 확인해 보고요.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미국에서도 전기차 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슈와 뉴스 체크해 보고요. 이 엠폭스의 변종이 유럽에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죠. 관련된 테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는데 이 의료용 대마와 관련된 종목들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수급 블랙홀을 야기하고 있는 신규 상장주, 이 수익내는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이야기 가기 전에 시장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가겠습니다. 정말 눈치 보기 그 자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시장인데요. 지수의 방향성 상당히 모호합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잭슨 홀 미팅의 결과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시장은 일시적 조정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이 이제 옵션 반길이 또 있다 보니까 일부 조정이 좀 나온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오히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순매수 그리고 순매도 현황을 살펴보시면은 그렇게 큰 변동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바뀜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증시에서 좀 일부 조정이 나왔지만 재밌는 사실은 기관은 이제 코스피 쪽을 좀 강하게 매수를 했다라는 네. 게 좀 특징이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이제 증시 자금들이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기관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안정성에 대비를 하는 코스피 시장을 좀 선택하지 않았나라고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이제 코스피 내에서는 물량을 좀 내어놓고 이제 좀 현금화 전략을 하고 있는 네. 것 같은데 만일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이제 실력 있는 강소기업들 중심으로 다시 매수를 하겠다라는 뉘앙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V자 반등 이후부터 이제 좀 안정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지난 7월 초순부터 해서 지금 이제 2달 가까이 조정받았던 폭을 회복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네. 우리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이후에 이어졌던 어떤 AI 거품론들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이런 어제 악재들이 이제 연속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증시의 변동이 이제 한 달 넘게 이제 이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 3주 동안의 움직임, 3주 4주 동안의 움직임을 추적해 본다라면은 우리가 이제 과격한 변동에 대해서는 이제 점점 익숙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사실 빨간불을 켰다가 이제 조금 소폭 후퇴를 한 상황인데 이 네. 강보합권의 마무리가 된 수치는 지난 8월 2일자 때 급락이 나왔던 시장만큼의 지수를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이제 지난 급락이 나온 이후 V자 반등을 오히려 빠르게 했던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교를 해보면 코스닥은 오히려 8월 2일자의 반등폭을 좀 일부 더 반납을 하고 조정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미국의 어떤 경기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의 연착륙을 이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불확실하다라는 의미에서 지수적인 조정은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참고해 보시면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찬가지로 이제 어제 큰 폭의 좀 하락이 나오긴 했습니다. 약 3% 네. 가까이 조정이 나왔었죠. 자, 이 모습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경기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경기 체감주,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소비주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매수가 몰린다라는 입장을 본다면 IT주는 이미 상대적으로 V자 반등을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나는 상황이죠. 자, 우리나라가 이제 8월 2일자에 큰 폭락을 보였었고 이때만 하더라도 NK 트레이드가 끝난다. 8월 네. 1일, 8월 2일에 미국으로부터 트레이드가 끝나면서 우리나라도 조정이 나타났다. 여기에 이제 공포 매물들이 좀 급격하게 나왔는데 미국은 먼저 매를 맞은 격이라 보니까 이제 8월 2일자에 하락했던 폭만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회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잭슨홀 미팅에서의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어느 정도는 기대하는 바가 있으실 거예요.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를 뭐 B컷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0.25bp 정도를 후퇴를 시키면서 경기가 경색되지 않는 한에서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해줄 것을 기대를 하시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이런 손바뀜 현상이 좀 빨라지고 또 여기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반등하는 기회에 대한 차익을 좀 노리시는 분들이 일부 이제 저평가 종목들을 좀 선점하려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이 연준 인사들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도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섹터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기차 쪽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일어난 이후 또 미국에서 다시 한번 전기차 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반등을 줬었던 셀 3사 2차 전지 쪽도 오늘 살짝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기차 쪽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캐즘 현상이 나오게 된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제 보조금이 이제 각국에서 지원해주던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다라는 것이고, 미국에서 이 IRA 법안으로 인해서 지원해주던 자금들도 최초에는 이제 자금이 형성됐을 때는 조기에 특히 이제 미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뒤늦게 이제 착공을 한다든가 신설을 했던 뭐 우리나라의 뭐 LG 엔솔이라든가 혹은 이제 삼성 SDI, SK온과 같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이 지연되기 시작하면서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도 일종의 레임덕 현상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IRA 법안을 지금 지급하는 걸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정권에 지급하겠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 정책을 이어서 지급할 것이라는 식으로 미루어서 지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장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도 빨리 시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이제 세액공제 부분들이 더 축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전기차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셨을 때는 당장의 화제가 논란이 되면서 글로벌 EV 브랜드들이 지금 부랴부랴 특히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각국에서는 이제 어떤 배터리가 탑재되고 있는지를 공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벤츠까지도 중국 배터리를 탑재한 줄 몰랐다. 그래서 이 배터리가 화제가 되다 보니까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다라는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지난 이제 2018년도부터 이번 2024년까지 6년 동안의 전기차 화재 현황을 이제 조사를 했던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영기 의원실에서 이제 조사했던 그 자료를 근거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소방청에서 집계를 했던 결과 우리나라에 이제 110건 가까이의 이제 화재가 났었는데 네. 그 중에서 약 95% 이상은 다 국내산 배터리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이 전해액 배터리, 그러니까 LFP 배터리보다 더 안전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일시적으로 급등이 나왔지만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 뭐 뚜렷하게 상승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다시 그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고 또 그만큼 우리가 LFP 배터리뿐만 아니라 NCM 배터리까지 탑재됐던 많은 전기차들이 이미 시장에 풀려 있다 보니까 나오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아마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좀 언급을 드렸을 때도 네. 전고체 배터리 지금 양산됐습니까? 양산이 아니죠. 안 됐죠. 자,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시장에 모집단 자체 우리가 평균을 잡을 때 항상 모집단 내에서 표본 집단을 추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일단 모집단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서 화재가 나는 건수를 찾기 어렵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더 안전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온 거지만 오히려 이제 전고체 배터리 말하자면 전고체 배터리도 위험하다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또 경제면에 굉장히 많이 실리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의 화재에 대한 후폭풍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위협 수준을 조금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전기차 시장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을 오히려 덜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모집단과 표본 집단 자체의 규모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판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보았을 때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가장 주목해야 될 시장은 어디냐면 바로 유럽 시장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계속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중국산 저가 제품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뭐 이미 이제 블룸버그에서 조사하고 있는 뭐 EVO 아웃룩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킬로와트 시당 이제 달러 가격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글로벌 기업들의 가격을 따져보면 약 95달러 정도가 됩니다. 근데 중국산 제품, 중국산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54달러, 52달러 수준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뭐 이 가격이 뭐 30% 이상이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로 여기 중국산 배터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더 인상하는 법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최근에 테슬라가 관세가 뭐 9%로 조정됐다. 그래서 뭐 원래 10%를 내기로 했던 테슬라가 뭐 19%를 낸다더라. 이런 아마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기사에서는 20.8%를 내기로 했던 테슬라가 9%로 할인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 투자자분들이 좀 혼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유럽 지평위원회에서는 중국산 전기차,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떤 기업을 따지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전기차를 만들면은 일괄적으로 관세를 10%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각 기업별 개별 관세를 매기는 것을 어느 수준으로 매길 것이냐, 이것을 지금 이제 미국 지평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이게 10월 30일 날 공시가 되기 시작하면은 11월부터는 향후 5년 동안 이 관세가 지켜집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테슬라라는 기업 9% 플러스 중국 전기차 10%를 합쳐서 19%의 관세가 매겨지는 거고요. 오히려 중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관세가 또 높은 기업은 개별 관세만 해도 36%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가격에 자동차 가격에다가 47%의 관세가 붙으니까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경쟁에 대한 보호를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모습이 네.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어떤 가격 경쟁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의 저가 인건비 그리고 원자재가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이 중국 정부까지 덤핑의 보호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유럽과 미국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뭐 한국 기업들도 생존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주목하실 거는 저는 전기차 쪽에 대한 어떤 캐즘 현상으로 우리가 주가가 일괄적으로 다 밀렸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 일괄적으로 조정이 나왔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현 시점에서 바라봐야 될 거는 2차 전지 테마도 너무 매력적이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때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면 네. 현대차와 기아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김덕호 대표께서 이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갖고 나오셨을지 궁금해서 미리 봤는데요. 현대차가 아니라 기아차를 좀 더 주목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일단 근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캐즘 현상들, 순수 전기차에 대한 캐즘 현상이 커지게 되면서 이것을 우회하는 전략으로 어떤 시장이 성장했냐?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시장이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내용이 이미 이제 2024 보고서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하이브리드 시장이 굉장히 잘 간다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현대차를 떠올리게 될 것이고요. 뭐 카본 캐니스터를 만드는 뭐 코리아 FT 같은 기업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의 수출 포지션이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유럽과 우리 한국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에 대해서 기회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똑같은 EV 시장 내에서 중국의 진입 자체가 축소가 된 것이지 전기차 시장 내에서의 어떤 나머지 브랜드가 가질 수 있는 캐파는 상대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현대차 같은 경우 한번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비로소 최근에 이제 20일 이평선 정도를 이제 회복을 하게 되면서 상단에 이제 돌파를 했다가 오늘 이제 조금 이렇게 최근 이제 한 일주일 사이에 조정이 좀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현대차가 올라갔던 상승 탄력에 비하면 기아는 사실 회복을 거의 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브리드 매장 시장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간의 어떤 선거 결과를 쉽게 예측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지대에 있는 현대차를 더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전기차에 대해서 기아가 중국산에 비해서 일단 안정성도 훨씬 더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온다면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산 차량에 대한 어떤 관세 부과가 11월부터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당장에 기아가 어느 정도 기술적 조정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비중을 높이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네. 우리가 10월, 11월, 즉 우리가 이미 FOMC가 9월에도 있고 또 11월에도 FOMC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의 FOMC 중에서 먼저 한 번의 성향을 한 번의 금리 정책 결정을 먼저 맞은 이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이 기아가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미국의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 피치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 푸어스가 지금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신용평가를 진행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A 등급으로 전부 다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고금리 상태에서의 수출 기조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비중들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건데 사실 금리 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 해외 수출에 대한 금리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많이 축소가 되니까 네. 이거 부정적인 게 아닌가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항상 기대되고 있었던 그동안 우리가 올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던 이 현대그룹의 메가플랜트 아메리카 이게 이제 10월에 정상 가동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죠. 그러면 오히려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고 11월부터 금리 인하를 다시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때는 미국 내에 있는 공장을 운영해서 맡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관세에 대한 우회 전략들이 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지금 미국은 원래 자동차 산업,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중심으로 하던 이 자동차 산업이 지금 중국에 많이 뺏겨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고 싶어요. 근데 인건비 자체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이미 중국에 투자했던 비중들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제조업을 쉽게 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미국 내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세공제 혜택을 높임으로써 다시 인쇼어링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기아와 현대차가 이제는 IRA 법안에 의한 세액공제가 아니라 미국 내 공장이 있는 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부분들을 오히려 좀 더 보호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은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에 있었던 이런 화제 뉴스로 인해서 이 밸류 매력이 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이와 관련된 이 수혜주로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탑픽으로는 그중에서도 기아차 꼽아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엠폭스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는 사실 좀 확산세가 꺾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도 오늘 보니까 시세가 살짝 둔화가 됐던데요. 그런데 엠폭스는 계속해서 확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뭐 성인에서 어린이로도 확산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 주제는 저희가 아마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네.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그때 좀 소개드렸던 기업 중에서 뭐 미코바이오메드도 있고 뭐 오상자이의 오상헬스케어, 뭐 캐스피온 많은 기업들이 좀 거론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사실 이제 주가를 보면은 그동안 잘 가던 엠폭스가 확산세는 커진다고 하는데 또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네. 자, 그 당시에도 뭐 당연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엠폭스를 비롯해서 어떤 코로나 확진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지금 당장 어떤 과거 2020년도처럼 팬데믹이 선포된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가기보다는 우리가 시장에 대한 어떤 해지 전략으로서 우리가 전략적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사실 좀 어느 정도 상승이 될 때마다 비중을 공격적으로 축소를 하면서 그래도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시장 포트폴리오에서 한 5% 정도를 뭐 엠폭스 관련주를 샀었다. 그런데 이 종목이 20%씩 올라갔다. 그러면 당연히 한 번 정도는 자기 실현하기가 이력적이겠죠.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을 전략 매도할 시점은 아니다. 오히려 비중을 뭐 5% 갖고 있던 게 뭐 30%, 뭐 20%씩 상승했다. 그러면 이때는 4% 정도 매도를 하고 다시 1%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네. 오히려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시장 상황에 따라 또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또 수익이 났던 걸 가지고 다른 테마를 또 살 수 있는 현금 확보하든지 이런 전략적인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엠폭스 관련해서 혹여나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아직까지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린다면은 네. 지금은 이제 이 확산세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유럽에 퍼져 있는 거는 EB형입니다. 그래서 이 EB형 엠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존에 치료를 했었던 때 사용을 했던 어떤 치료제라든가 PCR 검사, 진단 키트들이 유효하게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중앙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이 변종 1B형이 지금 문제입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어떤 확산 경로라든가 전염 경로 그리고 이제 명확한 치사율이 아직 정확하게 집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우려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가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원숭이 두창이 확장세는 맞고 있지만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는 EB형 중심이고 또 최근에 이제 중국이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진단 키트를 시판하는 걸 허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중국 내에서도 이런 확산에 대한 이제 공포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선 대응을 한 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리적으로 중국과 굉장히 많이 가깝고 또 여기에 이제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인 만큼 우리가 이제 쉽게 이 엠폭스 상을 놓치시기보다는 아주 적은 비중으로라도 일단 리스크에 대한 해지 매매의 개념으로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엠폭스 관련주 중에서 지난주에 언급됐던 많은 종목이 있잖아요. 이 종목 다시 한번 좀 볼만하다 해치 차원에서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탑픽 종목으로 제시를 드렸던 게 아마 미코바이오메드였을 겁니다. 네. 이 미코바이오메드가 질병청과 마찬가지로 이 엠폭스,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 관련 PCR 검사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캐스피온처럼 뭐 이제 여타 공기청정기 관련주들은 좀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21일 날 이제 급락이 나왔던 원인 뭔가 살펴보니까 20일에 이제 유상증자건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발표가 동시에 됐던 게 유상증자와 이제 최대 주주 변경건 관련돼서 이슈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100억 정도 유상증자가 몰리게 됐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잼텍과 외 5인의 이제 대주주 명단에 있던 이분들이 이제 양수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양수 계약의
작성이 돼 있었던 이 주가의 매매 주가가 얼마냐면은 네. 1,558원입니다. 그러니까 3,000원까지 갔던 주식, 3,000원을 넘게 갔던 주식의 입장에서는 50%, 그러니까 반토막이 나게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21일 날 좀 급락이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미코바이오메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보다 특허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테마는 살아있을 때 미코바이오메드가 오늘처럼 이렇게 좀 높은 꼬리표를 달지만, 저는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네. 오늘 제가 관심주로 가져온 거는 이 기업에 대해서의 어떤 그 유효한 성과들, 그리고 그동안에 달성해왔던 이제 목표들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이제 차익 매물에 대한 이제 버퍼를 계산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1,500원의 주가라고 한다면은 이전에 이 엠폭스가 확산되지 않았을 때 주가 대비를 하더라도 우리가 30% 이상의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오늘이라도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미코바이오메드는 조금 매도 처분을 하시고 네. 테마를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관심주로 언급된 종목인데요. 보유자 측면에서 추가적인 전략까지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의료용 대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대선이 정말 안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보니까 오바마 부부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까지 해리스에 대한 이 지지 연설을 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해리스의 지지율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저는 사실 관련된 테마 중에서 가장 의외였던 게 의료용 테마거든요. 국내 정서상 이게 갈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꽤 시세를 길게 주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쪽은? 사실 이제 대마 관련주는 바이든 대통령 때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리화나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의료용 대마 쪽을 이제 주목을 하는 원인이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도 펜타닐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뭐 마약 관련된 거래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왜 그러면 민주당 측에서는 이 대마 관련된 부분들에서 법적, 의료적 사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느냐. 사실 의료적 사용에 대한 검토는 뭐 트럼프 대통령 때도 이미 적용이 된 바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대대적으로 이제 연방정부에서 시행한 게 아니라 2018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하이오주에서 이제 지방에서, 그러니까 오하이오주에서 자체적으로 이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에 대해서 입법을 통과를 시켰고, 여기에 대해 세금 혜택을, 이제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이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의료용 대마를 사용하게 되면서 치료 효과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경범죄에 대한 경범죄, 중범죄에 대한 치안율이 많이 후퇴가 됐다는 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범죄에 대해서의 어떤 치안 안정화, 이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오히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 메디컬 중심에서, 그러니까 의료 중심의 사용을 근거로 한 마리화나 여기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뭐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다시 꺼내기 힘들었다, 이런 네. 지적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마리화나 관련주에 대해서 그러면 해리스 부통령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느냐. 자,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더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정치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뭐 30%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굉장히 강성의 지도자인데, 대신 이제 그럼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가 올린다, 그러면 아웃쇼링 된다, 오프쇼링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여기에 대한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왜 미국 정부가 이 부담들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 치료, 의료용 목적에서의 마리화나를 합법화한다라면은 이 치료를 받는 것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치안에 들어가는 예산을 경감할 수 있고, 오히려 의료 부분에서의 복지를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호혜를 많이 베풀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로는 아무래도 뭐 이제 오성첨단 소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 카나비스 메디컬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마리화나 치료제 특허가 있는 이 카나비노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일 뭐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수출이 나거나 이런 부분보다도 일단 우리나라의 이제 1호 치료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로 뭐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훼손된 것처럼 네. 이제 미국도 이제 의료
의료로서 이 치료를 하지 않느냐. 우리나라도 뭐 펜타밀을 비롯해서 뭐 대마라든가 이런 마약을 치료하는데 의료 혜택을 좀 더 늘어났을 때 이 오성첨단소재도 기대가 되는 바다. 이렇게 이제 테마성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대마라든가 의료용 마리화나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선 전까지의 어떤 흥행몰이고 이 실질적으로 이제 대선이 된 이후에는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매물이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비중을 뭐 10%를 초과해서 담는 것은 상당히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성첨단 소재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제 테마주들을 접근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지만 사실 지금 시장에서의 성장성을 뚜렷하게 보이는 테마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테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보시더라도 오성첨단 소재가 어떻게 보면 벤치마크 효과는 할 수 있겠지만은 이 기업을 뭐 20% 30% 담는 것은 반드시 지양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마리화나 관련 테마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일단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 마리화나 치료제로 특허를 받았다라는 부분들 언급해 주셨는데요. 다만 이런 테마의 경우에는 일부 비중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도 조언을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시장 안에 돈이 유동성이 말라 있는데 그나마 이 없는 돈이 신규 상장주로 몰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데뷔를 했었던 M83 같은 경우에는 급등 이후에 주가 조정 나오고 있는데요. 신규 상장주 쪽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번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종료되기 시작하면서 증시 전반적으로 이제 자금이 축소하다 보니까 이 IPO 쪽도 마찬가지로 타격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치고 이 주식에 대해서 적정 가액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희망 공모 가액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가액들이 지금 사실 이전 2020년도, 21년도 한참 이 IPO 붐이 있을 때에 비하면은 공모가들 희망 공모가는 높은데 확정 공모가가 상당히 좀 낮게 책정되거나 아예 희망 공모가를 받지 않고 일괄 공모가를 적용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최근에 상장했던 뭐 M83도 그렇고 뭐 TDS팜도 그렇고 사실 이제 첫날에는 상승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좀 주가가 빨리 빠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뭐 지금은 뭐 저도 이제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지금 IPO 시장은 먹튀 장세다. 그러니까 오늘 상장되면은 오늘 몇 시에 팔 건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걸 이틀, 3일 가져가기가 사실 상대적으로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IPO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이 좀 활성화된다라면은 오히려 이제 주가가 뭐 보유의 수가 풀리고 1년 뒤 혹은 이제 2년 뒤에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주가 랠리를 기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네이버 웹툰이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을 해버렸잖아요. 네. 이것처럼 국내 기업들조차도 해외 상장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IPO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공모가가 뭐 몇 배수를 갈까 여기에 기대하기에는 이제 시장이 좀 많이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 종목 혹여나 내가 공모를 하고 있다, 공모주 청약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거 오늘 팔지 내일 팔지 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좀 팁을 드린다면은 네. 과연 이 기업에 대해서 기관은 얼마나 오랫동안 가져갈 의향이 있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바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의무 비율 확약 비율이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라는 비율.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니라 이제 기관들을 대상으로 좀 많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네. 이 보유 비율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단순히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TDS팜이라고 하는 유전체 치료 물질과 관련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상장하는 것과 그리고 현대마린솔루션과 자 어떤 기업에 먼저 투자를 하고 싶으세요? 앵커님 같은 경우에 딱 이름만 들었을 때 어떤 기업을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가요? 저 질문을 잘 못 들었어요. 현대마린솔루션과 네. 최근에 상장한 TDS팜 만약에 똑같은 날 상장한다면 어느 기업을 투자를 더 하고 전자. 싶어요? 자, 현대마린솔루션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에 투자했을 때 오래 보유하고 싶은 기업은 어느 기업일까요? 두 기업 중에서 당연히 현대마린솔루션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 오래 보유를 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관들이 이 주식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 기간에 대한 보유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뭐 하반기에 뭐 기대가 됐다, 뭐 상장됐다라는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도 네. 굉장히 게임주인데도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보유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쉽게 매물들이 빨리빨리 나오지 않고 기관의 입장에서도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유 예수가 풀린다 하더라도 급하게 매물을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시프트업의 주가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시초가 대비를 했을 때 네. 오히려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견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뭐 TDS 팜이라든가 아니면 M83 그리고 뭐 오늘 이제 상장이 됐던 EN셀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보유 비율이 4%가 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관들이 이 주식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 주식을 오래 가져가진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보유 비율도 기간별로 다릅니다. 15일 확약, 한 달 확약, 뭐 3개월, 6개월 확약 이렇게 다른데 통상 3개월 확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많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모주 붐 뜰 때 항상 이제 따라 나왔던 키워드가 공모주 펀드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 공모주 펀드를 운영할 때 기왕이면 공모주를 더 많이 받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 수를 더 많이 받으려면은 이 보유 기간을 늘려야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공모주 펀드도 우리나라 공모주 펀드도 좀 많이 약세가 되고 있고 또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하지 않는 입장에서 봤을 때 IPO 종목을 단일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만드는 건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네.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공모주 묻지마 투자를 하던 시절도 있었죠. 상장만 하면 나상이다 이런 공식이 나오던 때도 있는데 과거와는 좀 시장의 결이 많이 바뀌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꼭 확인한 후에 투자하자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오늘도 대비한 EN셀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EN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하고 또 CDMO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이틀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보니까 지금 뭐 공모가 대비했을 때도 주가가 좀 상당히 높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쉽지만 오늘 이제 가능하시면 오늘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치킨을 위해서 주말에 맛있는 치킨을 드시기 위해서라도 좀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이 의무 확약 보유 비율이 0.24%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보유 비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 변동이 상대적으로 좀 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급하게 매수를 하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비중을 좀 일단은 축소를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EN셀 같은 경우는 좀 착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요. 유망주로 소개를 해드린 거가 아니라 보유자 관점에서 일단 갖고 있다면 매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주셨으니까요. 이에 대한 부분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노트 김덕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역발상 투자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동안 팀장님께서 소개해주신 리포트 가운데에서 흐름이 좋았던 종목 몇 가지를 골라서 좀 추가 전략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7월 22일에 그 소개를 해주셨던 현대로템. 이게 1차 목표가가 5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보면 5만 3천 원을 훌쩍 넘었거든요. 네.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차트를 보시면 이게 네. 뭐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으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5만 원이 지난번 고점을 갱신했었던 구간인데
여기를 다시 한번 좀 뛰어넘으면서 상승을 하면서 55,000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걸 이제 월봉상을 보시면 계속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차적으로는 55,000원을 뭐 목표가로 보신 분들은 이제 한 6만 원 이상까지도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본질적으로 현대로템이 올라갔었던 이유를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 쪽에 핵 발전소에 뭐 폭격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 또 그 광산 관련주들이 동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꺼지기 전까지는 방산 관련주들은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11월에 만약에 또 누가 대통령이 미국 쪽에서 되는지에 따라서 또 영향이 또 커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 예. 또 방산에 엄청나게 또 이 자국 말고 다른 타국에서 이제 방산 관련된 엄청나게 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방산을 기업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입장에서는 더 좋은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누가 대통령이 미국에서 되는지도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로템 1차적으로 한 추가적으로 55,000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6만 원까지도 열려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지켜봐야 될 게 좀 여러 개가 있어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바이오팜 이건 7월 17일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1차 목표가가 9만 원이었었거든요. 지금은 1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알려주실까요? 예, 이 종목도 뭐 지금 보시면 이제 전형적인 박스권 흐름을 양호하게 좀 돌파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10만 5천 원이 박스권 상단인데 여기를 좀 돌파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으로만 보면 이제 월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목표가는 한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 정도 선까지 뭐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역시나 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까지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 자, 다음은 7월 16일에 소개했던 녹십자입니다. 이건 1차 목표가가 13만 원이었는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16만 7천 원을 넘었습니다. 자, 차트 보여주실까요? 예, 녹십자도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월봉상 보시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이제 상승으로 인해서 뭐 월봉상 기준으로 한 25% 정도 상승을 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122 월봉 정도가 18만 원에 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맞고 이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18만 원 1차 좀 추가적인 목표가로 보시고요. 예. 18만 원을 잘 안착한다라고 하면 뭐 20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역시 바이오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1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도 괜찮을 것 같다. 자, 그리고 8월 12일에 소개해 주셨던 대웅제약입니다. 이건 1차 목표가가 13만 5천 원이었는데 지금 14만 7천 원 정도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보여주실까요? 예, 대웅제약도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박스권 거의 중간 정도까지 임박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박스권 흐름 보시면 1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계속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뭐 이 구간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뭐 추가적인 목표가는 17만 원 이상까지도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박스 상단인 이제 17만 원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자,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황제주 등극을 앞두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7월 2일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목표가가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거의 다 왔죠? 거의 다 왔죠. 네. 이제 95만 7천 원 오늘 종가 기준,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기준이고요. 네네. 이게 이제 100만 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지난번에 고점 역사적인 신고가가 103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103만 원까지는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뭐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이제 100만 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10만 원짜리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아서 110만 원 이상 한번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증권사마다 약간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120만 원 넘게 보는 곳도 많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그 역시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기본적인 스탠스가 이제 CMO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에서 결국에 이제 생물보안법을 아직 법제화를 하지는 않긴 했지만 만약에 법제화를 한다라고 하면 중국 관련된 CMO 업체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볼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법제화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실적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뭐 5공장, 뭐 6공장, 7공장 계속 공장까지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스탠스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조금 더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은 7월 24일에 소개를 해주셨던 SGC 에너지인데요. 1차 기술적 목표가는 3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것도 거의 다 왔습니다. 28,000원 정도 됐거든요. 자, 추가 전략 들려주실까요? 예, 이 종목은 이제 원체 많이 하락을 해서 근데 이제 가격적인 부분으로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차적으로는 이제 목표가 거의 임박을 하긴 했지만 추가적인 목표가는 한 3만 원을 돌파를 하면 3만 5천 원에서 4만 원까지도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동사는 뭐 앞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실적이 엄청나게 좀 저평가에 대한 매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3분기, 4분기 때까지 실적이 계속 우상향을 하는지를 보시면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카드를 보겠습니다. 7월 19일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건 기술적 목표가가 43,000원이었거든요. 네. 이것도 넘었습니다. 44,000원을 넘었네요. 예, 원체 이제 삼성카드를 비롯해서 은행, 증권, 보험이 이제 주주 친화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서울 집값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요인이 결국엔 여러 가지 담보 대출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카드사에서도 이제 관련된 리볼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출 서비스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연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4만 5천 원 정도 안착을 만약에 이루어 간다라고 하면 뭐 추가적인 이제 하단 박스권 상단이 한 5만 원 정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5만 원 이상을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카드도 5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팀장님께서 종목 추천을 해주신 건 아닌데 그렇죠. 그 리포트를 보면서 이제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주시는 목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잡아주신 목표가를 달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시청자께서도 보시겠지만 여기에 바이오 그 제약 바이오 종목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오늘도 흐름이 좋은데 이 바이오 전체적인 어떤 그 제약 바이오의 전망에 대해서 좀 들려주실까요? 예, 바이오 관련돼서 계속 얘기해드렸지만 이 그 연초부터 나왔었던 스탠스가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았을 수 있을 만한 종목 업종이 어디가 있을까를 보면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이오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뭐 테크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테크 기업이면 뭐 메타버스라든지 VR이랄지 뭐 AR 뭐 이런 쪽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세 번째로 보면 이제 기술주들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금리 인하 스탠스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9월 금리 인하 전까지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좀 조정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국내 쪽에 유한양이라든지 뭐 알테오젠 같은 이런 회사들이 뭐 기술 수출이 계속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한양 렉나자 관련된 부분도 결국에 이제 병용임법 관련된 부분으로 이 렉나자를 사용을 했을 때와 그리고 이제 존슨앤존슨에 사용되는 그 부분을 같이 병용으로 사용을 했을 때 더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 이 존슨앤존슨 관련된 부분의 기술료도 같이 습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상임상 FDA 승인을 받았다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반짝하고 사그라들고 있긴 하지만 이런 쪽도 수급이 좀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많이 뻗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이제 대형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한양행을 비롯한 뭐 대웅제약, 종근당
그리고 녹십자 뭐 이런 종목들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 실적이 이쪽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대형 제약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난 종목에 대한 AS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오늘 주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첫 번째 리포트는 SPG인데요. 자, 흥국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목표가는 38,000원 유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산업 가정 로봇용 정밀기계 부품 생산하는 업체고 전분기 대비 분명한 실적 개선이 보인다. 로봇용 정밀 감속기 수요 증가, 삼성전자 보핏 구동형 액추에이터 공급. 이 보핏이 아주 정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로봇 투자에 많이 이제 정성을 들여오지 않았습니까? 이제야 좀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자, 일단 로봇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업황을 짚어주실까요? 예, 대기업들이 이제 로봇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로봇 쪽 사업에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도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업체를 아예 인수해 버렸죠. 그래서 이제 로봇 사업에 진출을 했고, LG전자도 로보스타와 로보틱스라고 하는 로보티즈라고 하는 업체에 이제 지분 투자를 했고, 이제 지분을 사서 인수를 했고, 그런 부분으로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왜 로봇 사업에 계속 열정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결국엔 인공지능을 탑재한 디바이스 중에 가장 우리가 뭐 생각을 해야 되는 최종 목표가 결국엔 로봇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올해 초에 갤럭시 S24가 온 디바이스형 인공지능을 탑재를 해서 출시를 했죠. 그거는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인 경우이고, 그리고 이제 TV라든지 여러 가지 냉장고, 뭐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인공지능이 들어간다라고 해도 그게 사용을 하는 건 결국 인간이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거죠. 근데 로봇에 탑재가 된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이제 인간처럼 어떻게 보면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인간의 행동을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시장이 최근에 트렌드를 좀 보시면 B2B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B2C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생각을 했었던 그런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공장에서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죠. 뭐 조립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제작을 하거나 했을 때 쓰이는 그런 로봇이었는데,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 청소기를 바탕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로봇 보핏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추석 전에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보행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보행을 좀 편하게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래서 B2C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10월 12일 날 이제 차량에 탑재하는 로봇 택시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로봇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공지능의 하나의 메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눈여겨보시면서 이렇게 추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AI는 궁극적으로 로봇에 탑재되게 되어 있다. 그 흐름 속에서 이제 로봇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리포트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흥국증권에서 이제 매수 유지로 발표를 했고요. 뭐 제목 보시면 이제 로봇용 정밀기계 부품이 순항 중이다. 그래서 표준 AC/DC 모터와 BLDC 모터, 그리고 감속기, 콘덴서 컨트롤러, 산업용과 가정용에 널리 사용을 하고 있는 감속기와 모터, 이런 걸 개발 제조를 하고 있다. 근데 해외 매출 비중이 77%다라고 보고 있어서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 보시면 2분기 매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매출액이 1,004억 정도로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이 35억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1,000억대 분기 매출액과 그리고 3%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뭐 작년 비교해봤을 때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였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은 가정용 모터에 대한 부분이 산업용 모터보다 더 높았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미국 고객 사양 물류 자동화 물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생산을 했죠. 그래서 재고 자산이 증가를 해서 재고 자산이 전분기 845억에서 이 1,158억으로 좀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비용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하반기에는 이보다 좀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로봇 부품 기업들의 벤치마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유성, SH 그리고 SR 정밀 감속기를 모두 만들 수 있는 역량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국내 유일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서
로봇용 정밀 감속기가 본격적으로 수요가 될 것 같다라고 리포트에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간 수천 개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수요가 되면 연간 4만 개에서 5만 개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가 하다. 그리고 수입 대체로 이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쪽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 보핏 관련된 구동형 액추에이터를 동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네. 언급을 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동 로봇, 휴머노이드에 적용되는 정밀 감속기도 동사가 공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으로 보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호재성 뉴스가 많고 실적이 괜찮아지고 있다. 이런 걸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리포트 바깥에 있는 내용도 곧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로봇 관련된 사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옥석 가리기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웬만한 기업들은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을 이렇게 들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피어 기업이죠. 탑 티어 있는 그 종목들을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적자고요. 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결국에는 두산 밥캣을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붙이는 이유가 결국엔 실적이 부진해서라고 하는 부분들로 해석을 했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사는 실적이 나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로봇 말고도 다른 공작이라든지 기계 쪽도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작 기계나 그리고 반도체 장비 그리고 여러 가지 사무용 기기에도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은 하나의 성장 축이지만 다른 쪽이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옥석 가리기의 기준이 실적이 좀 될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실적도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면에서도 좀 모멘텀이 있다. 탑픽 종목 같은 게 있을까요? 로봇주 중에서? 좀 SPG가 탑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 종목이 그나마 좀 안 좋은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종목이.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한 10%, 20% 올라갈 때 동사는 한 5%? 10% 올라가면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여러 가지 기업 입장에서도 IR 팀에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건데 또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이런 그래요? 회사들 자체는 우리가 어차피 기술력으로는 1등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알아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PR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래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스탠스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쪽에 특히나 많이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 보핏에 여러 가지 액추에이터를 공급을 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향이잖아요. 네. 그런 거를 감안을 해보면 삼성향과에 대한 끈끈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실적으로 더 뒷받침이 되면 수혜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리포트가 있어서 가져오신 게 아니라 아예 탑픽으로도 보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SPG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바로 목표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흥국증권은 38,0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했는데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두산 로보틱스 상장했을 때 PER 기준이 39.5배다. 그래서 그거를 고스란히 여기에 대응을 해봤을 때 이 정도 가격수는 정도는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수익성적인 부분으로 계산을 해봐도 이게 36.3배예요. 높은 수준입니다. 네. 낮지 않고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꺼릴 가능성이 높지만 이 금리 인하 시기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그래도 금리 인하 때 많이 못 간 종목들이 바이오 제약, 테크 기업 중에 이런 로봇 관련주들도 속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많이 못 갔지만 이제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쪽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면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5,000원의 1차 기술적인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고 최종 목표가 38,000원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인데요. 덕산 네오룩스 살펴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고 목표가는 46,000원인데 하향 의견이 나왔습니다.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의 2분기 실적 선방,
주요 고객사 리지드 OLED 패널 채용 수혜, 이게 경성 OLED라고 하죠. 자, IT OLED 출하 본격화 따른 매출 증가, 폴더블 스마트폰 양산 OLED 소재 수요 기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로봇의 근육, 관절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디스플레이는 로봇 스마트폰과 이제 소비자가, 이용자가 소통하는 창이잖아요. 네, 자, 디스플레이 시장 업황도 좀 짚어주실까요? 디스플레이는 아시다시피 이제 OLED 차용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애플이 뭐 아시다시피 아이패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 아이폰 관련된 부분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노트북 관련된 부분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의 분위기가 이제 다른 쪽 가전제품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LG전자 그리고 차량용 OLED도 OLED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OLED 관련된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가 8.6세대 OLED 관련된 설비 본격적으로 양산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의 이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OLED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크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도 거기에 대해서 좀 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업체 BOE, 천마, 뭐 CSOT 같은 업체들도 결국에 LCD 쪽에서 OLED 쪽으로 계속 뭐 투자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OLED 패널이 결국에는 많이 사용이 되면 거기에 대한 소재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OLED 유기재료 제조 및 판매를 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뭐 층이죠. 뭐 RGB 타입 관련된 층과 전공 수송층, 발광층 관련된 보조층을 동반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자기기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기에 대한 디바이스의 OLED 탑재가 늘어나고 있고, 늘어난 부분을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이 OLED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소재 관련된 부분까지도 연결되고 있다. 이런 이제 밸류 체인을 보시면 좀 투자하시는 데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OLED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자, 덕산 네오룩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리포트 내용 소개해 주실까요? 예,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매수 유지를 하지만 46,000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실적 리뷰 관련된 부분이에요. 2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에 대한 매출액이 527억을 기록을 했다. 뭐 0.4% 정도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전분기 대비했을 때. 네. 영업이익은 100억 정도 기록을 했고요. 뭐 마이너스 2.2%를 기록을 했긴 했지만, 그래도 뭐 영업이익을 잘 이루고 있어서 뭐 실적은 계속 우상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보고 있는데, 주요 고객사 리지드 OLED 관련된 패널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이 탑재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IT OLED 출하에 대한 본격화 영향으로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다. 이제 수익성의 경우에는 신제품 관련 연구 개발 비용이 좀 있어서 조금 감소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 관련돼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실적은 24년 실적 기준으로 매출액 2,167억. 이거는 이제 전년 대비해 봤을 때 32.3%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45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9.1%로 전망을 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이 상반기 실적을 견인했던 중저가형 스마트폰이 신제품 효과가 다소 이제 약세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만, 하반기로 들어가서는 본격적인 스마트폰 계절적인 성수기이기 때문에 하이엔드 폰이나 플래그십 관련된 폴더블 폰 이런 쪽에서의 양산이 본격적으로 OLED 소재 쪽으로 이 공급이 증가되면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그 성수기가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레포트에 제시를 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뭔가 조금 헷갈리는 게, 지금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수요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목표가는 하향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목표가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좀 높게 잡은 게 사실입니다. 네. 높게 잡았는데, 이 높게 갈 거에 대한 거를 일단 생각을 해보니
단기적으로 가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이 원하는 만큼의 수주량을 달성을 하면 뭐 다시 올릴 거다라고 하는 평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향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매수는 유지하는 데 하향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미가 더 클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좀 이따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21년도에 실적이 가장 좋았고 그리고 주가도 가장 좋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21년 대비 지금의 실적이 그러면 이렇게 나쁠 수가 있냐? 주가를 보면 나빠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수급이 좀 꼬여 있다. 이건 이제 실타래를 풀어야지 결국에는 우상향을 할 수 있을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수급에 대한 조건으로 이게 떨어진 거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주가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나 펀더멘탈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인 가격 목표가 하향 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바로 리포트 바깥에 있는 투자 포인트도 설명해 주실까요? 예, 동사가 이제 신규 제품에 대한 거를 여러 가지를 출시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블랙 PD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밝은 곳에 가면 이제 핸드폰 액정이 잘 안 보이는 현상을 이제 거의 폴리라이저 필름이라는 걸로 이렇게 보이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폴리라이저 필름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이 필름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BPDL이 왜 많이 사용이 돼야 될 필요가 있냐면 발광 효율이 라이저보다는 20% 높고요. 그리고 전력이 25% 정도 효율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기존의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사용을 하는데 효율적이 엄청나게 좀 줄어야 관련돼서 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용이 못 셌던 건 사용 부담에 대한 공정 코스트가 높고 가격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패널사들이 사용을 하기에 상당히 좀 꺼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온디바이스향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가장 크게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역시 저전력에 대한 부분과 효율성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품에 대한 니즈가 계속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사가 이제 공정을 좀 줄이고 가격을 좀 낮추는 거에 있어서의 업그레이드를 버전으로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쪽에서 제품의 물량은 크지는 않지만 이미 좀 차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대량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해드렸지만 계절적인 성수기는 하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여러 가지 폰들이 이제 출시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이엔드 폰에 대한 이제 아이폰 16이 다음 달에 출시가 되고요. 거기에 뭐 갤럭시 S24 FE 버전도 출시가 되고 여러 가지 출시 버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을 해보면 하반기의 실적은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소재인 블랙 PDL이라고 하는 그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자, 이것으로 인한 제품 특수가 기대된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목표가를 보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그 차트를 잠깐 보여주셨지만 조금 이렇게 길게 봐도 계속 흘러내리고만 있더라고요. 자, 주가 46,000원으로 하향된 이 수준 달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 신한투자증권에서 PER이 24배 정도 이제 5개년 평균을 계산을 해봤을 때 24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EPS 주당 순이익을 1,898원으로 계산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봐도 수익성적인 부분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16.7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21년에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가 76,2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지금 영업이익과 지금 영업이익의 차이가 한 10% 정도 마이너스 정도 된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 주가가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수급에 대한 논리로 좀 해석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구간이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이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4만 원 이 박스권 아랫부분, 하단 부분인 4만 원을 1차 목표가로 두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회사인데 주가는 지금 잘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8월 23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NH농협은행은 서울시 소재 모 지점에서 횡령 가능성이 있는 약 117억 원 규모의 부당 여신거래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티모는 모 회사 큐텐에서 벗어나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무 자금 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태원 회장 등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이 다음 달 5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대표를 만나 첨단산업, 기후위기 대응, 기업활동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산업계 입장을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기존 인공지능 기반 소각로 수처리 시설 운영 최적화 솔루션에 자동 운전이 가능한 새로운 AI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은 지난 22일 일본 최대 전력회사 제라와 청정 암모니아 밸류체인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질롱에 자주포와 장갑차를 생산한 공장을 완공했다고 밝혔습니다. H-에이스는 한국 방산업체 최초의 해외 생산기지로 약 15만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세워졌으며 본관, 생산동, 조립장, 주행시험장, 사격장 등 총 11개 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내달 말 한국을 방문해 자국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등에 관해 우리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슬로바키아 뉴스통신사 TASR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전력은 하남시가 동서울 변전소의 옥내화 증설 사업에 대해 인허가 불허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향후 수도권 전력 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익 상황 함께 해보시죠. 자, 오늘은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잠시 전화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목별, 업종별 순환매 장세 속에서 지수의 변동폭 자체가 상당히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오늘 밤 11시에 잭스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내놓을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도 이 내용들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신나는 금요일입니다. 더 신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기업이라고 한다면 당장 오늘 내일 오르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을까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중에서도 우리가 관심 가질 기업은 GS 글로벌이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GS 글로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최근에 우리가 대왕고래 이슈가 잠깐 나왔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까먹었어요. 왜냐면은 이 대왕고래 이슈가 나온 게 6월쯤이었는데 그게 지금 벌써 한 2달 정도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글쎄 진행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체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대략 5천억 정도가 들어가죠. 그럼 그 5천억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냐? 우리가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스가 있고 원유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을 뚫어야겠죠. 근데 그 뚫는 데 비용이 구멍 한 개에 1,000억입니다.
그럼 5번을 뚫어야 되니까 5번에 5천억이 들어가는 거고, 실제 그 5번을 뚫어서 5번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대략 우리가 확률은 20%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그 5천억에 대해서 이걸 써도 될까를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그거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라든가, 진짜 사업성이 있는 거야 라든가 고민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죠. 왜 통과했습니까? 진짜 타당해서가 아니에요. 사업 하나에 원래 2천억이 넘어가야 예비 타당성 조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5천억이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구멍 하나에 1천억이기 때문에 구멍 하나를 하나의 사업으로 치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2천억이 안 넘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그거 통과됐습니다. 그럼 그 구멍 뚫을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추선 있습니까? 예, 시추선 이미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약해놨고요. 이미 11월쯤 와가지고 12월부터 시추 시작합니다. 아, 그럼 배가 왔네. 아니, 근데요. 시추하는 동안 그 시추하는 지역에다가 그 배에다가 계속 뭔가 보급해줘야 되는데 보급지 있습니까? 보급하는 항만 있습니까? 예, 항만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부산 신항으로 결정이 났고요. 그럼 부산 신항에서 왔다 갔다 해는 보급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만만 있으면 뭐합니까? 예, 그것도 싱가포르 기업이랑 보급선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만 있죠. 보급선 계약 끝났죠.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 넘어갔죠. 그 다음에 시추할 배 있죠. 이게 거의 끝났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제 8월 말에 입찰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 말부터 이 5천억에 대해서 투자를 할 사람, 원하는 사람, 또 사업에 참여할 사람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입찰이 진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이 구체적으로 그 시추를 하게 된 또는 그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왕골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얘기다 또는 진실이다 말이 많지만 일단 지금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쨌든 간에 여기 밑에 있든 없든 파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무리 100번 위에서 들여다봐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게 왜 나왔느냐.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 천연가스 앞에서 나오면 좋죠. 뭐예요? 당연히 많이 나오면 좋죠. 아시겠지만 우리가 2022년도, 2023년도 뭘 겪었습니까? 아시겠지만 원자재 인플레이션 파동을 겪었죠. 실제 유가도 많이 올랐지만 특히 천연가스가 거의 6배, 7배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자체에서 원자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입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번에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라고 하죠. 미수금이라는 게 뭡니까? 비싸게 사서 싸게 파니까 이 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미수금이 몇 천억에서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죠? 한 14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왕고래의 나라가 목매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가장 큰 규모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역사적인 업적이 될 수 있는 그럴 만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내년 2월까지는 결론 지을 수 없다. 그 뜻은 뭐예요? 기대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면은 포스코도 있고 하지만 바로 GS에너지입니다. GS에너지는 GS의 100% 자회사고요. 말 그대로 그냥 GS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GS랑 같이 이 GS에너지랑 같이 해외 자원 투자를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GS 글로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GS 글로벌의 주가가 이 대왕고래 이슈가 있을 때 정말 크게 올라갔습니다. 대략 100% 가까이 상승세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계속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죠. 최근에 이 유의미한 거래대금과 양봉이 나와줬고요. 지금 구간이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다가갈수록 시추가 진행되기 직전까지 기대감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GS 글로벌 지금 구간에서 음봉 매수입니다. 음봉이 나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자 시초가 이하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간에서 목표가를 본다고 한다면은 일단 윗꼬리 부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윗꼬리 정도는 뚫어줘야 이 상방에 있는 이 매물대 정도는 돌파를 해줘야 우상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4,200원 라인 때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저가 있는 매물대입니다. 누가 봐도 3,300원대 돈이 많이 몰려 있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3,300원 라인대에서는 받쳐주거나 3,300원 라인대에서는 웬만하면 안 깨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구간이 깨진다면은 이거는 다시 전략을 보거나 다시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실제 대왕골에 관련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좀 얘기 나오지만 아마 가장 강했던 기업이 GS 글로벌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구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음봉 매수 전략으로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S 글로벌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GS 글로벌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저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오늘 시장 안에서 여러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주관사로 입찰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들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최근 가격적으로 봤을 때 유의미한 거래량이 동반된 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GS 글로벌에 대해서 가격 전략 목표가는 4,200원, 손절가 3,3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봉 매수 전략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꼭 가격 전략 지키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한국형 SMR 관련주 우리 기술 다시 한번 준비를 좀 했고요. 제가 이제 종목을 선정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과연 이제 이 섹터가 중장기 관점에서 이제 그 상승할 수 있느냐 먼저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 원전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인데 우리 기술이 새롭게 이제 방산 관련주로 주목을 좀 받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그 방사는 트럼프 관련주로도 좀 엮여 있고, 원전은 뭐 해리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두루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그 리스크가 조금 큰 미 대선을 회피해 나갈 수 있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원전 관련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면 올 2월 달에 이제 미 하원을 통해서 초당적으로 이제 원자력 발전법이 통과가 되고 이와 관련해서 뉴스켈 파워가 주가가 움직이면서 주목을 좀 받았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통해서 2개의 이제 신규 원전과 1개의 SMR을 포함하였고 또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로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원전밖에 없다라고 보면서 그동안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 탈원전 기조에서 원전 확대 정책으로 바뀌어 나가는 모습이 글로벌적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과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이제 단기적인 이슈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체코 원전 우선 사업자 관련해서 주가가 좀 급등이 나왔다가 우선 사업자 선정 이후에 그 세론성 물량이 조금 이제 나와주는 모습이었지만 최근에 이제 그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부분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제 지적 분쟁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이게 그 내년 3월 달에 있을 본 계약에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였는데 지난주에 이제 산업장관이 미국에 가면서 이 한미 원전과 관련해서 협력을 좀 계속하고 있고 대안으로서 이제 그 3국 원전 공동 수출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논의하고 있고 이게 잘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제 지적 분쟁 노이즈가 오히려 이제 그 좋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방산 관련해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권 주자로 좀 나오면서 방산 기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 좀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 뭐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억 불을 지금 독파한 상황,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동맹국들의 이제 방위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산 관련주도 향후 이제 1, 2년 동안은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기술의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원전 시스템이 37.8%, 방산이 31.1%, SOC 23.4%인데 이 원전과 방산 쪽이 그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높고요. 자, 오늘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았던 이유는 2019년에 인수한 100% 자회사 우리 HQ가 KT전차에 로드휠을 공급하면서 현대로템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DC가 현대로템이 개발한 신형 차륜형 장갑차 휠과 타이어를 독점 공급하기로 하는 계획을 체결했고, 이게 이제 9월 달부터 납품을 할 것으로 좀 예측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대로템의 글로벌 진출과 관련해서 우리 기술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기술은 원전과 그다음에 이제 방산 쪽에서 두루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현재 그 올해 한 300억 정도 전환사채가 있어서 물량 부담 이슈가 있었는데요. 자, 8월 14일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한 200억 정도 물량 소화를 끝내고 한 100억 정도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전환단가 1,349원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좀 다 소화된다라고 한다면 중장기 관점에서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흐름을 좀 짚어드리면요.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기술적 포인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글로벌적인 원전 기조가 바뀌면서 연봉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5선과 20선이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자, 10월선 기준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 이렇게 이 추세인데요. 추세 이렇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락 추세에 마무리되고 지금 완전 정별의 모습이고, 거래량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양봉이 나올 때는 좀 거래량이 실리고 음봉이 나올 때는 거래량 감소, 양봉 나올 때 거래량 증가, 또 이번 달에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서 조정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없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패턴이라고 한다면 세력들이 이탈한 것이 아니라 세력들의 어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봉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중장기 어떤 그 추세를 나타내는 60, 120 이평선의 골든크로스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기 관점에도 이렇게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 좀 잡아드리면요. 현재 가격대부터 2,150원 라인대까지 여유있게 좀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이제 주요 매물대가 있는 2,750원 라인대 보시는데, 저는 이제 충분히 고점 돌파도 좀 가능해 보이고, 손절가도 1,750원 잡아드리는데 그냥 터치했다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과 방산 두 가지 모멘텀을 함께 안고 가는 기업이다라고 설명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딜사이트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김시은 헤르메스 스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종목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전기차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주목도가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닉스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처음부터 엇갈리네요. 첫 번째부터 엇갈렸네요. 그러게요. 임순재 대표님부터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뭐 이닉스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배터리 셀 패드, 그다음에 이제 내화 격벽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올해 이제 상장한 그런 기업인데요. 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화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3원계 배터리의 특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화재를 이제 방지하는 그러다 보니까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화 격벽을 좀 더 강화해서 향후에 이제 열 폭주에 대한 그런 이제 폭발 위험성을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기대가 좀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이닉스 같은 경우는 배터리 모듈을 이제 초기 화재 진압형 마이크로 캡슐 복합 시트를 이제 개발을 했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지금 뭐 폭발의 화재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이제 커지기는 있지만 뭐 이런 부분은 그렇게 다른 이제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는 작지만 들어오는 이제 임팩트가 좀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술들이 발전될수록 전기차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뭐 중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화재 방지 기술이 주목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중장기적으로 보유해봐도 좋겠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X 주셨거든요. 의견 좀 들어볼게요. 저도 전기차 화재 관련했을 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닉스 같은 경우가 올라갈 때 거래대금 함께 포함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전기차 화재 종목군들 그날 당일에 올랐던 종목군이 다음 날에는 약간 쉬어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결국 전기차 화재 관련 종목군들 내에서도 순환매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거래대금 터졌을 때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5일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접근한다는가 하는 게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4종목이나 남아서요. 조금 더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오늘 52주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자, 유한양행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선 두 분 다 한 번에 동그라미를 들어주시네요. 김시은 팀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왔지만 오히려 뉴스가 나온 날에는 세론이 나왔다라는 점.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이 기업에 대한 본연의 펀더멘털이 부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폐암 치료제 자체가 약 70억 달러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들 그리고 로열티라든지 마일스톤 등을 감안을 했을 때 여전히 성장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급등을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모멘텀을 안고 충분히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짧게 코멘트 드려보도록 할게요. 역시 실적 덕분이다. 향후 추가적인 실적 성장 기대된다라면서 유한양행에 대해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양자 암호주도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보도가 하나 있었죠. 이 연구개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의 급등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KCS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종가 매수 의견 전해주시죠. 이번에도 엇갈렸네요. 오늘따라 두 분의 의견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임순재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뭐 양자 기술이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이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미래 먹거리 3대 산업 중에 하나를 지금 이제 양자 기술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양자 기술에 대한 투자는 지금보다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R&D 예타 관련돼서도 지금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한 3천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될 것 같습니다. 올해만 1,300억 정도가 이제 집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양자 관련된 분야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국내 기업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양자 암호통신과 관련된 그런 기업 중심으로는 여전히 좀 일단 조정을 받을 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그 양자 보안 기술을 탑재한 갤럭시 퀀텀 5라는 그런 이제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양자 통신이 국내에서 상당 부분 기술력이 축적이 돼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이슈에 따라서 뭐 단기적인 트레이닝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정책,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김시은 팀장님께서는요? 저도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은 해봐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제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지금 7,000원에서 8,000원 그 사이대 매물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이 7,000원이라는 라인대를 크게 뚫어주지 못하고 윗꼬리가 나온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의 차트도 우리가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는데 거래 대금이 크게 터졌을 때 특히 최근에 대한 차트를 보면은 주가가 그 거래 대금이 터진 날 우상향 추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약간 버티다가 이슈가 더 터져주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질질질질 흘러 나오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이슈가 양자 관련했을 때 앞으로 우상향 추세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나와 있어서 저는 X에 대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해 보자라는 의견에서는 일치했다라는 점, 이 부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화성 밸브 여쭤볼 텐데요. 자, 장중 신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자, XO, 네, 또 엇갈렸습니다. 자, 이번에 임순재 대표님 들어볼게요. 네, 뭐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뭐 동해 그 가스전에 대한 심해 가스전에 대한 이제 시추 기대가 일정이 진행이 되면서 네.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뭐 이건 정책적인 뭐 그런 이제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일정이 있을 때 일정 매매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정이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주식이 쉴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일정 매매로만 접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동그라미 주셨죠?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네. 접근을 할 때 단기 트레이딩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종목별 장세 흐름들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테마 쪽에 대한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안에서도 또 테마로 돌 수 있고 다시 한번 또 수급이 붙을 수 있는 쪽은 이전에 거래 대금이 또 한번 붙었던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GS 글로벌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화성 밸브가 이제 거래 대금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테마를 접근을 하실 때는 이 기업에 대한 거래 대금이 얼마나 터졌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면 맞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시장 안에서 건설주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이기도 한데요. 그 안에서 현대산업개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마지막까지 엇갈리네요. 예.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지금 건설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가져봐야 하는 게 맞다. HD 현대산업개발도 마찬가지고 GS 건설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특히 이번 주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주도주였던 반도체라든지 조선, 방산 쪽에서의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고 오히려 뭐 로봇이라든지 건설 혹은 뭐 의료 AI처럼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가 많이 되었던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수급 같은 경우가 기관이라든지 혹은 외국인이 새롭게 집중하고 있는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건설 쪽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지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가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 기관도 들어오고 있고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가 상당히 들어오면서 지금 5일선 타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5일선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기대감도 상당히 있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다 보니까 이 점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임순재 대표님 의견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네, 뭐 하반기에 이제 이런 부동산 건설 업체에 대한 이제 실적 개선세에 대한 부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데요. 건설 경기가 가격은 올라가고 있지만 신규 착공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좋아지느냐라고 보면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할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최근에 급등을 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7월 중순 이후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주가가 한 60% 이상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좀 겪으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확실하게 올라오는 건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최근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임순재 대표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지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있는 미국과 일본의 피벗. 이런 가운데 양국 통화정책 결정자들의 입에 우리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에다 총재의 발언부터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변동성은 경계하되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생각보다 비둘기파적이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장중 니케이 지수는 하락으로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금 상승 반전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장 눈치 보기 장세의 이유, 아무래도 아직까지 잭슨홀 미팅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에 열리게 되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과연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약세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역시 하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이 기간의 매수가 강화되면서 장중의 낙폭이 축소되는 모습 포착이 됐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0.2%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그래도 2,700선 위에서의 마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징적인 부분이 이 경기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방어주 성격의 일부 종목들의 강세가 있었고요. 그 안에서 통신 섹터 상당히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더불어서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에 대한 강세도 이어졌는데요. 앞서서 살펴본 이 건설주에 대한 상승도 있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닥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765선 수준에서 시초가 형성이 됐죠. 코스닥 시장도 장중 낙폭이 많이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업종별, 종목별 순환매 양상 속에서 어제와는 좀 정반대 양상이 있었죠. 어제 잘 갔었던 쪽, 2차 전지 쪽은 밀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또 어제 부진했었던 바이오 쪽은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거래 대금이 말라있는 상태에서 일부 신규 종목으로의 자금 쏠림도 시장에는 상당 부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0.03%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77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밀렸는데요. 일단 오늘 관련 종목들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SK하이닉스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에서 AI 시장의 이 피크아웃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관련된 투심 위축 이어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93%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반면 최근 좋았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은 1%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SDI는 1.8%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잇따른 전기체 화재 사건, 이에 따라서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들 시장 안에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할부 금융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도 일부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25만 2,500원을 기록했고요. 다음 장에서는 기아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5%의 강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밸류업 관련주 중에서는 신한지주의 상승 탄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1.5%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6만 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의 강세, 전반적으로 건설주들의 강세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있었는데요. 2%대 상승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삼성 SDI는 1.49% 하락했고요. LG화학도 역시 파란불을 켜면서 셀 3사 모두 아랫방향을 향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가주면서 지수 하단을 든든하게 방어해줬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쪽은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에코프로비엠이 3.8%대 약세, 에코프로가 2.6%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이 더해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9% 상승 흐름 보인 가운데 HLB가 4%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클래시스도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이루다와의 합병 시너지가 시장 안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5.8% 강세 흐름 보이면서 52,400원을 기록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4.93% 오른 가운데 삼천당제약도 2.5%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보핏 출시와 관련돼서 로봇주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일단 쉬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2.25%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실리톤2는 1.7%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42,700원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 시장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임순재 대표님, 다음 주 월요일 어떤 체크 포인트 잡아주실까요? 네, 뭐 다음 주 같은 이번 주 이제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이제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변동성을 가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비둘기파적인 그런 인식이 계속 연장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시장에서 원하는 50bp 인하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라고 보면 그거에 따른 아마 실망 매물 아니면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가 계속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적은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을 발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시장 관심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 관련된 이제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도 출회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요. 일단 국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이런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같이 좀 요동칠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에 유념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파월 의장의 발언의 영향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과연 어닝 서프라이즈만한 수준으로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김시은 팀장님도 말씀해 주실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벤트 잭슨홀 미팅과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색깔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 미국 증시에서도 국제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기술주 위주의 차익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지금 빅컷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다음번 금리 인하 역시 괜찮을까라는 좀 시장의 우려가 약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좀 이제 그냥 통상적으로 네. 의뢰했던 얘기들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보면 됩니다. 예. 지난 9월에
좀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다, 연착륙 준비하고 있다, 데이터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이고 네. 만약 여기서 어긋나게 되었을 때 시장 같은 경우에 또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으니 이 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 더 유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엔비디아의 실적이 우리의 눈높이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과연 가이던스가 잘 나왔을 때 엔비디아가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이던스 잘 나올 거 알고 있고 실적 잘 나올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 과연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전고점을 굉장히 확실하게 뚫어주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이렇게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거래 대금도 바닥나고 있고 특히 테마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에서 확실한 무언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종목별 장세 흐름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28일에 현대차의 CEO 인베스터 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함께 더불어서 지수를 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현대차 쪽에서의 이벤트도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뭐 주주 환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또 세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런 점들까지도 우리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엔비디아가 확실한 한 방을 보여줄 것인지 이 여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오는 28일 현대차의 인베스터 데이가 예정되어 있는데 인도 IPO와 또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어떤 발언들을 내놓을지 주목해보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시장 대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섹터 전략 종목 고르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임순재 대표님 어떤 섹터 좀 보고 계세요? 네, 뭐 최근 이제 증시 자체가 옆으로 조금 이제 횡보하는 주도주가 없는 그런 이제 시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다 보니 개별 이슈에 따라 테마주가 이제 강력하게 급등락이 있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발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만 쫓아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기간 조정이 있는 기간 동안은 좀 쉬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엔비디아 실적 여하에 따라 반도체주의 이제 등락이 결정이 될 걸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질 걸로 보여지니까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기간 조정 내에서의 단기 트레이딩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생각나는 조언이었습니다. 자, 김시은 팀장님은 다음 주 주도 섹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테마 종목 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도 종목군들 내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외국인 쪽에서의 현물 쪽에서의 움직임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 쪽에서의 매수가 나와주고 있긴 하나 지금 반도체를 비롯한 주도 섹터 쪽에서의 움직임이 크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을 했을 때 결국 다음 주에 현물이 들어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물 쪽에서의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종목별 트레이딩 장세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최근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군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외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라든지 또 이렇게 그동안 많이 쉬었던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도 섹터보다는 좀 소외가 되었던 쪽에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트레이딩 관련했을 때 최근 들어서는 뭐 마리화나와 그리고 제공 관련했을 때 힘겨루기가 나오다 보니 이 이슈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하제일 단타 대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시점인데요. 이에 따른 두 분의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